자, 9번 갑니다. 공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정상공손은 정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계획된 공손이다. 자, 맞아요. 정상공손은 정상품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회피가 불가능한 원가입니다. 자, 하지만 비정상 공손은 어때요? 우리가 언제든 내가 정상적인 생산 방식에서 숙련자를 넣었어야 되는데 숙련자가 아니라 아주 오늘 온 신입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불량품 발생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신입보다는 충분하게 교육을 통해서 다 잘 구성이 된 직원들로 넣어주는 게 불량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비정상 공소는 그냥 일상적인 루틴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내가 혹은 주의를 잘 기울였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손실들에 대해서 발생하게 되는 걸 비정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통제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제품의 원가로 처리가 될 수 없다라는 표현은 맞지만 뭐가 틀렸다? 통제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돼. 비정상 공소는 영업의 비용. 이렇게만 단순하게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제품 원가로 처리될 수 없다. 맞는 표현 같아. 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가 포커스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틀렸다. 비정상 공손에 대해서는 통제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회피 가능 원가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정상 공손. 앞 문장의 시작과 뒤의 끝은 일치하지만 중간에 있는 설명이 틀린 거죠. 기말 제공품이 품질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정상 공손 원가는 모두 완성품에만 배부된다. 우리가 이 0% 시작 시점에서 100%로 가게 될 때 완성품과 이제 기말 제공품이 있을 텐데요. 정상 공손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공손과 관련돼서 진행을 하는 내용 중에서 검사를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하죠. 만약에 기말 제공품도 검사를 통과하게 했다면 이 정상 공손에 대한 원가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이 모두 서로 나눠 가지게 되죠. 하지만 뒷부분에서 즉 기말에 대한 내용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품만 검사를 받았다면 정상 공손 원가에 대해서는 바로 완성품 쪽에만 넣도록 하는 거였죠. 정상 공손은 단기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므로 정상품 원가에 가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제조 원가에 포함이 되도록 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주식회사 성심은 단일 종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 내용은 평균법에 의한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조건들은 동일합니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 자, 공정품 원가를 정상품의 제조 원가에 포함해서 처리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가 300개다. 완성도가 60%, 그 다음에 착수가 900개다. 따라서 전체 차변의 합계는 1200개. 자, 완성품이 몇 개냐? 라고 했을 때 완성품이 1000개다. 그 다음 기말 제공품이 몇 개냐? 라고 했을 때 기말 제공품이 100개가 0.5. 자, 그러면 나머지 비는 아이가 뭐겠어요? 공손이겠죠. 공손 수량 100개. 1200개의 합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손이 100개라는 걸 역으로 추적했습니다. 자, 이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작업표를 이렇게 진행률표를 그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평균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기초에 지금 60%까지 진행된 상황은 상관없이 완성품에 대해서 1000개가 기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100개는 50%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왔을 거예요. 자, 공손 100개에 대해서 이제 쭉 기록을 해줄 텐데요. 이 공손에 대해서는 품질 검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알 수 있는데요. 공정의 완료 시점에 한대요. 그럼 완성품이 있는 이곳에다가 진행을 하겠죠. 자, 그러면 검사를 이쯤에 하게 되니까 검사를 여기서 진행하게 되면 기말 제공품은 아직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공손의 원가는 어디에다가? 완성품에다가 넣어주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어찌되었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번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걸 판단해보자 이거예요. 자,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그 다음에 가공비에 대한 환산량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직접 1000개만큼 진행이 되겠고 가공비도 완성품에 대해서 1000개. 자, 재료는 공정 초기 전량 투입입니다. 따라서 여기 걸쳐 있으면 재료에 대한 수량은 모두 다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1200개. 자, 하지만 가공비는 다르죠.
가공비는 균등하게 배분입니다. 그런데 공손에 대해서는 완성품 시점에 우리가 검사를 하는 거니까 이미 가공도 100% 완성된 상태일 겁니다. 자, 기말 제공품만 몇 개? 100개, 50%는 50개만큼. 그래서 1150개만큼의 완성품 한산량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평균법의 방식의 특징은 우리가 원가를 계산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재료비, 단기에 착수한 재료비가 모두 단기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2만 원의 기초 재료비와 31만 4,400원의 단기에 착수한 재료비가 있다면 그대로 1200개로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공원가도 마찬가지 20만 원에 대해서 더하기 그 다음 뭐까지? 가공원가 44만 9,750원까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수량 1,150원으로 나눠줍니다. 1,150개로 나눠줍니다. 자, 계산기를 가지고 12만 더하기 31만 4,400 나누기 1,200 이렇게 하니까 바로 여기에 단가가 362원이 나오네요. 자, 이쪽도 볼까요? 20만 원 더하기 44만 9,750 나누기 1,150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565원 이렇게 되죠. 자, 우리에게 질문했던 거는 기말 제공품의 원가. 이미 완성품 쪽으로는 공손의 원가가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린 뭐만 보시면 되냐면 362 그 다음에 이쪽에는 565 이렇게 해서 둘의 값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앞에 가격과 뒤에 가격을 다 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0개 곱하기 362 M 플러스 50개 곱하기 565 M 플러스 MR 하면 64,450원이 나오네요. 64,450원 바로 1번 보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 공손에 대한 것은 모두 다 완성품 쪽으로, 완성품의 원가 쪽으로 넣기로 했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에는 기말의 수량에 대해서 단가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였죠. 이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문제나 유사한 유형들을 책에 정말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푸실 때 아유 마르고 닳도록 지겹다라고 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자, 11번입니다.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자, 영세율. 이 영세율에 대해서는요. 상호주의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맞죠. 그러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에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을 못 받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나라도 그 나라에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영세율 적용을 동일하게 해줍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런 이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들한테 똑같이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나라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그런 혜택들을 주지 않는데 나만 지금 외국 기업들한테 혜택을 준다? 그럼 호구짓 하지 않아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호구짓 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영세율 적용을 동일하게 받게 해준다면 나도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내국 법인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도 이 영세율 같은 거 적용하게 해줄게 라고 합니다. 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 항행 용역은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을 달려가게 되면은 외화 혜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수출 대행하고 수출 대행 수수료를 받는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항상 유사한 문제가 전표 처리하는 실무 연습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 영세율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건 외국에다가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지 중간에 수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수출 대행 업체가 받아가는 수수료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세율이 아니라는 거죠. 이 수출 대행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업체들 보면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랑 서로 거래를 하는 용역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아니라 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영세율 적용을 받으면 조기환급이 가능하죠. 뒤쪽에 이제 조기환급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문제 나왔어요. 이 조기환급과 관련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와 또 한 경우 있었죠. 물론 세 가지였지만 우리가 자주 기억하고 있는 것들은 사업 설비, 즉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이제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바로 이 내용인가요? 자, 보겠습니다. 아래 사례에 적용될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그런데 요게 조심.
단 조기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하기로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법정신고 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마쳤어요. 자, 원래 예정신고 때는 환급이 없죠. 매출세액은 지금 1,000만 원이었고요. 매입세액은 2,500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1,500만 원만큼의 환급이 나온 거죠.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즉 뭐가 없었다면 감가상각 자산 매입에 이 표현이 없었다면 여기에서 정답은 아마도 2번이었을 겁니다. 예정신고할 시 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기 확정신고에서 지금 이기 예정이었으니까 이기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도록, 즉 이기 확정 때 가서 보니까 납부세액이 뭐 3,800이더라. 3,800에서 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2,300에 대해서만 납부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조기환급이라는 단어를 주면서 여기에 어떤 걸 등장시키냐면 감가상각 자산 매입세액이라는 표현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 자산? 이 우리가 앞에 영세율이 적용이 될 때 조기환급도 있었지만 이렇게 사업 설비를 투자했을 때, 즉 감가상각 자산을 매입했을 때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었지. 그래, 맞아. 그렇다면 그 조기환급과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했을 때, 자, 아래 보시면 환급세액에서 매입세액 중 고정자산 매입세액 비율로 곱해서 산출되는 1,200만 원만 환급이 된다? 아닙니다. 이런 비율에 따라 환급된다라는 얘기 여러분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며칠 이내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에 1,500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조기환급할 때 뭐 비율대로 환급해준다 이런 얘기 듣지 못했는데 뭔가 비율대로 안분계산 이런 거 생각나면서 뭔가 죄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대로 답을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갑니다.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봅니다. 자, 원천징수된 기타 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인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할 때도 잘 알고 있었어요. 뒤에 이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 대상자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에도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이 기타 소득 금액이 있다더라.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 제외시키지 않죠. 그의 금액이 300 이하면 뭐를 선택해요? 분리과세 선택해야지 라고 해서 분리과세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은 종합과세 할 소득이 없어요. 모두 다 분리과세 해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기타 소득세는 없다. 자, 과세 최저한이다 라고 해서 이 기타 소득과 관련해서는 뭐에 대해? 이 건당 5만 원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겠다?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조심하실 점은요. 여러분들 아마 복권 당첨과 관련해서 이제 세법이 23년도에 개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복권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좀 혼동을 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복권 당첨에 대해서 200만 원이라는 조건이 나오기 전에 원래 원칙이에요. 건당 5만 원 이하. 그리고 이제 개정된 세법에서 복권 당첨금은 200만 원 이하까지 과세 최저한으로 징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 이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했지 뭐 기타 소득 중 복권 당첨 뭐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냥 보편적인 내용으로서 건당 5만 원 이하 과세 최저한으로 납부할 기타 소득세가 없구나. 자, 복권 당첨 소득액이 3억을 초과할 때 우리 이거 배우셨죠? 3, 2, 3, 3. 자, 3억 이하까지는 20%, 3억을 초과하면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30%를 원천 징수한다? 땡땡땡. 만약에 5억을 당첨했다라고 한다면 5억에서 3억까지는 20%로 처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억을 초과한 2억에 대해서만 30%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자, 기타 소득의 유형과 유사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이죠. 자, 이건 뒤에 실무에서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계속 반복적이라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은 기본적으로 일시 우발적일 때 기타 소득인 거죠. 자, 14번 갑니다.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접대비에 대한 설명.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정 과목이랑 상관이 없죠. 그 행위가
접대 행위냐, 거래처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위냐, 돈으로 줬든 물건으로 줬든 아니면 내가 취해야 될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든 이 행위가 그 거래처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라면 모두 다 접대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현물 접대비는 시가 장부 금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일부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이랑은 내가 받을 돈을 지금 상대방이 갚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접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물건이나 돈을 주지 않아도 그런 행위가 상대방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접대비로 봅니다. 하지만 그런 특수관계가 전혀 없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거 맞습니다. 자, 접대 행위가 발생하였으나 그 금액을 장기에 미지급했을 때 그 지급 판단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로 송금 처리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접대비랑 기부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접대비는 발생주의다라고 하고 기부금은 현금주의다라고 알려드리죠. 발생주의라는 건 접대가 이루어진 그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 연도에 손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한 접대비라 하더라도 어차피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법인의 수입이자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기간 경과분을 결산사의 수익으로 계상을 했대요. 즉, 이런 경우죠.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발생주의로 손익계산서의 수익을 처리하면서 미수수익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한 경우에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사업연도에 똑같이 입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려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 즉 상대방이 세금 징수를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만 가능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이론적으로만 원천징수를 안 한다라고 표현하지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원천징수 안 하는 이자 수익이 없죠. 모두 다 이자 수익은 대부분 원천징수를 합니다. 즉 나중에 실제로 들어올 때 선납세금이요 라고 나는 처리하면서 상대방은 예수금으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가 있다고요. 그때 그 사람은 이자 비용에 대해서 송금 처리할 거고 나는 이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는 시점에 입금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는 절대 우리가 발생주의 때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현금주의일 때만 입금을 인식할 수 있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원천징수 대상일 때도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쓰였습니다. 자, 중소기업에 대한 1년 미만, 즉 단기건설이죠. 수익 비용을 각각 목적 인도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용역 제공에 의한 손익사업연도 판단 시 기업회계 기준에 근거해서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는 인정을 하고 있다. 자산을 위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으로 본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보냈을 때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사실 기업회계,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누구까지? 법인세까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탁자에게 보낸 시점은 매출이 아니다. 과세표준으로 잡지 않는다. 입금으로 잡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 모두 같은 맥락이니까 여러분들 뭐 앞에 오늘 같은 회차에서도 문제 나왔다시피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들과 함께요. 23년도 마지막에 시행이 떴던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뭐 기출문제를 많이들 풀어보시는데요. 그냥 영혼 없이 풀어보시면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서 학습을 해주셔야 하나의 기출문제를 풀더라도 좀 더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론 마치도록 하고요. 실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